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인사이트의 이선주입니다. 쌀쌀한 날씨만큼이나 우리의 마음을 움츠리게 했던 암호화폐 시장. 하지만 다가오는 봄처럼 조금씩 움직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서 큰 맥을 잡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부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와 2부 프론티어 인터뷰로 진행이 됩니다.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에서는 코인 시장의 최정반 전문가들과 함께 시장의 핫 이슈 알아보는 시간 가져갈 거고요. 2부 프론티어 인터뷰에서는 ST 파운데이션 이상록 디렉터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낼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의 첫 번째 코너 코인 생존 토크 실무자 회의부터 시작합니다. 네, 블록체인계의 정말 내밀한 속내를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는 시간 코인 실무자 회의인데요. 오늘도 치열한 코인판 선방에서 일하고 계시는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센터장님, 그리고 비트소닉의 신진욱 대표, 그리고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새롭게 합류하게 될 플레타 박승호 대표까지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좀 뉴페이스가 있으세요. 반갑습니다. 플레타의 박승호 대표신데요. 저희가 이전에 프론티어 인터뷰에서 한번 뵙기 때문에 좀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더 반가운데 실무자 회의를 통해서 이제 처음 만났으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겸 각오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레타 박승호입니다. 다시 이 자리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오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스튜디오 공간을 제가 이제 또 한 자리를 더 채우게 됐는데 제가 채운 공간만큼 이 실무자 회의 제가 더 꽉 채워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박승호 대표 새롭게 합류가 됐으니까요. 더 기대가 됩니다. 그럼 이제 세 분과 함께 더 풍성하고 알찬 내용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실무자 회의 주간 회의로 어떤 안건들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부가 세종시와 부산을 추진 중인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시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두 도시는 AI와 블록체인 등 첨단 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진정한 스마트시티로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비트코인 하루 거래량이 2만 달러대를 돌파한 작년 1월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이런 현상은 암호화폐 생태계와 기반이 진화하고 있다는 신호탄으로 볼 수 있는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입니다. 화이자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글로벌 제약사 대표들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 피스토이아 연합은 데이터 출처를 검증하고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블록체인을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제약 연구 개발에 블록체인 기술이 잘 활용되길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KB 하나은행이 블록체인 사업 본격화를 하기 위해서 46개 신규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출원을 마쳤다는 소식을 보였는데요. 고객들이 친화적 혁신 서비스 출시로 인해서 좀 더 편리한 세상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도 4가지 흥미로운 안건들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이슈가 더 눈길이 가는지 세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센터장님 어떤 의견에 좀 눈길이 가시나요? 예, 오늘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비트코인 거래량과 관련된 뉴스인 것 같아요. 그 뉴스에 따라서 갑자기 시청자분들이나 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거래량, 어떤 데이터가 늘어났는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마지막에 전해드렸던 뉴스인데 하나은행에서 46개 특허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그동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중국에는 인민은행, 그리고 또 미국에는 BOA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각 국의 주요 은행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록체인과 관련된 특허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꾸준히 출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이런 뉴스들을 꽤 많이 보셨을 텐데 지금 하나은행에서 46개 비즈니스 모델 특허에 관한 뉴스는 이번이 처음이죠. 국내 은행에서는. 근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그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진욱 대표와 함께 어떤 이슈가 더 눈길이 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저는 이제 4번 특허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되게 재밌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비즈니스와 이제 특허는 조금 상관이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업이 특허를 얼마나 많이 제출하는지가 좀 관심도를 좀 나타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기존의 기업들이 그 특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IT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내긴 했지만 46개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오기 전에 저희 회사 내에서도 저희 회사는 이제 블록체인이나 이제 거래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특허를 굉장히 이제 많이 내야 된다는 이제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올해 100개의 특허를 내자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네. 그랬는데 내부적인 분위기가 우리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기사를 보니까 이제 더 앞으로 더 100개가 아니라 더 많이 내야 되겠구나. 저희는 이제 후발주자고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개인적인 소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특히 재밌는 게 비트코인 거래량이 이제 늘어난 부분이 저희는 이제 거래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기사로 나온 걸 보니까 실제로 전 세계적인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의 각오까지도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 일단 이렇게 이슈를 좀 골라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박승호 대표 한번 의견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의 안건 3번 글로벌 제약사 연합 RMD의 블록체인 도입 이 부분에 좀 눈길이 가고요. 원래 제가 이제 이전에 의료 시스템 쪽 관련 일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제약이라는 부분은 이제 약품을 개발할 때 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는데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쌓이는 데이터가 이후에 변경이 되게 되면은 보증을 할 수 없는 문제, 그다음에 이 약의 신뢰성 문제를 굉장히 떨어뜨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변할 수 있는 데이터를 모은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제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굉장히 많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도 거래량 비트코인에 대한 거래량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가지게 되고요. 결국엔 비트코인 거래량 증가는 다른 암호화폐 증가랑 와도 굉장히 연관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세 분께서 좀 공통적으로 픽해 주신 바로 안건이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어난 안건인데요. 아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안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작년 1월 수준 증가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회복 신호탄이 될지 오늘 안건으로 픽업했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 지금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저희도 안 다뤄볼 수가 없겠죠. 먼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박승호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비트코인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되게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네. 비트코인은 다른 암호화폐를 견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면서도 비트코인 가격과 거래부터 출발하면서 이제 다른 암호화폐도 같이 출발을 지금 하는 모양새를 아직도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다른 암호화폐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 진행을 하고 있지만 우선은 대장인 비트코인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일단 작년 이제 말에 굉장히 이제 거래량이 이제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이제 회복될 거다라는 믿음을 보여드리고 저희도 실제로 그렇게 하고는 있었지만 좀 막막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든 이걸 헤쳐나가고 싶지만 외적인 요인들이 이제 변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하는 게 이제 헛수고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직접 거래소 내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었다가도 저희 호가창에 보면 실제로 타 거래소와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이제 거래소와 가격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호가를 다른 사람이 이제 채가지 않는 것들을 이제 보면서 거래에 대해서 아무도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손해를 받기 때문에 팔지 않으려고 하고 사고 싶지 않은 아무도 이제 건들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느낌.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이게 과연 될까라는 생각들을 했는데 요즘에 보면은 굉장히 동적인 다이나믹한 모습들을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거래소만 이런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이런 기사를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이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제 분석을 해도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가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빠졌었고 결국엔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상황들을 이제 눈치채고 이제 누가 먼저냐라고 이제 달려들었거나 뭐 그런 경우에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시발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예. 네. 근데 앞서서 이제 박승호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좀 아직까지는 이렇게 뭐 크게 움직임이 아니고 뭐 트랜잭션이 좀 늘어났다 이런 말씀 저희 뭐 사석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비트코인이 400만 원 돌파를 했거든요. 여기는 좀 의미를 가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우선은 제가 이제 거래소는 아니고 제가 프로젝트 실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선 거래소 대표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이제 거래량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 생각 얘기는 안 했는데 거래소의 거래량이 늘어난 거는 저도 이제 체감을 하는 바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거래소 거래량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지금 생긴 거거든요. 실제 기사에 나온 거래량이라는 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량도 있지만은 실제 그 실생활에서 그냥 사람들끼리 주고받은 거래 내역 그 숫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이게 더 긍정적인 신호거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거래소에서 이게 투기나 투자의 목적뿐만 아니고 어디선가 이거 실제 누군가들끼리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금 400만 원 돌파했지만은 거래 수에 비해서는 아직 가격이 따라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이 근데 가격은 언젠간 빨리 따라갈 수 있는 시기가 올 거고 그 시기가 언젠지는 여러분들 잘 지켜보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박재준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400만 원 돌파. 긍정적인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분위기 이제 내용들은 이제 대부분 그 가격,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지점 또 어떤 또 특별한 호재나 이슈 때문에 오르는 것이냐, 뭐 이런 쪽에 이제 초점이 돼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같은 ETF라고 하더라도 얘기가 나오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말, 그러니까 가을이죠. 가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차례 해왔던 이 ETF 승인 관련된 건들이 그 전의 뉴스는 이제 어디서 뭐 이 캐너코트나 이런 그 금융기관에서 또는 어떤 거래소에서 ETF 승인권을 넣었다 또 보류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나오는 뉴스들은 SEC 이제 위원 한 명 한 명이 결국은 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본다. 라는 또 예측. 이제 뭐 또 하나 나오는 것들은 암호화폐 안내서가 이제 곧 발행될 것이다. 이제 암호화폐 안내서는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거나 규제를 만든다기보다는 어느 시점 또는 어떤 용도이거나 어떤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게 되면 증권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가이드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하나씩 해소해 나간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안건이나 하나의 호재 때문에 코인의 가격이 오르거나 지금 아마 이제 물론 400만 원 얘기를 하셨지만 이게 어떤 하나 이슈 때문에 어디까지 오르고 어디까지 나오느냐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고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씩 해소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금융정화위원회라고 또 연방준비제도 산하의 기관의 장도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멘트들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하고 또 뉴스에 보시면 한동안 한 2달 동안 얘기가 없던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인터뷰들이 하나씩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어떤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하나의 호재보다는 뭔가 불확실한 것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참여자들 또 기존의 금융권들에서 하나씩 뭔가 액션을 취하는 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좋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현상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하나의 단편적으로 보기에는 좀 속되게 좀 이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비트코인 거래량은 일단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자, 신진욱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투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을 많이 사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말씀으로 그냥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직접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지만 뭐 개인적으로 다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또 좀 요즘 이슈가 주목할 만한 게 베네수엘라가요. 비트코인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나라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그래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승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가 투자 목적은 아니라는 건 분명하게 지금 경제 상황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만 결국에는 그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베네수엘라 자국 통화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고 있는 건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주로 선택하는 방안은 실물 자산을 보통 선택하죠. 그래서 금을 선택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의미 있게 봐야 될 건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비트코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저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베네수엘라 국민들 자체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금 대신 비트코인을 사모은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좀 이색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히 부채만의 문제, 이렇게 실물자산 대체의 문제로만 볼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또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이슈도 있죠. 근데 이제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한 상황이다 보니까 난민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제 베네수엘라를 탈출하려는 숫자들이 점점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베네수엘라 통화는 당연히 불안한 수단일 수밖에 없고, 또 금을 돌고 돌아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는 사실 암호화폐가 처음에 태동 때 우리가 그 필요성과 향후에 이러이러한 니즈들이 생길 거라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비트코인이 좋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베네수엘라에서 거래량이 이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제는 기존의 불안한 화폐 수단을 갖고 있던 나라들, 뭐 이제 유럽이든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어느 나라든 간에 이 달러 위주의 지금 이 금융시장에서 좀 더 그와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제 약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에는 이런 현상들이 하나씩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베네수엘라 예시까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 이슈가 CIA가요, 전 세계 대규모 부채, 초비트코인화 가속화 전망으로 또 연결해서 좀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센서장님 좀 어떤 의견을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은 아마 이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해 보시면 이런 뇌피셜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게 뇌피셜로만 돌다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모 일간지에 기자가 썼던 책에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는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기존에 이제 그 달러가 이제 연방준비제도에서 이 금하고의 이제 연결고리가 끊어진 이후에 끊임없이 대책 없이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라는 이 부정적인 의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디서 감당할 거냐? 지금은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거, 또 무역 정책, 기타 미국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를 통해서 이 연방준비제도에서 발행하는 이 달러의 무한정 발행하고 있는 이 양들을 소화를 하고 버텨내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기존의 이 스킴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패턴들을 암호화폐가 약간 어긋나게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현상들 또는 언급들이 나오게 만드는 게 아닐까. 한마디로 이건 좀 재밌는 얘기입니다. 네, 재미있게 그냥 또 이슈로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제가 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량은요, 출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거래량은 늘었지만 선물 거래량은 최저치 기록, 좀 상반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신진욱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냥 단순하게 이제 생각해 볼 때 이제 선물이라는 게 그 하락장에서는 너무나도 숏을 통해서 수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도 쉬웠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하락장에서는 너도 나도 주변에서도 돈을 빌려가지고 그 숏을 치셔가지고 돈을 크게 버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또 버신 돈들이 요즘에는 그 성공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운데, 아마 제 주변의 환경들을 봤을 때 그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만, 아무래도 가격이 하락세를 이제 멈추고 어느 정도 횡보하다 보니까 그 확률 게임이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당연히 거래량이 줄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또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선물 거래량은 최저치, 하지만 거래량은 비트코인은 늘고 있다. 우선은 지금 횡보장에 예측을 하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에 대해서 뭐 도박이든 아니면 어떤 점을 치든 그래서 확실히 뭔가 자기가 믿을 만한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근데 네. 거래량이 늘었다는 거는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게 예측이 간다는 거죠. 근데 다만 이게 오를지 내릴지는 굉장히 지금 다들 조심스럽다. 하지만은 거래량이 늘었다는 건 어느 쪽으로든 움직일 거다 곧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선물 거래량은 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시장에서 뭐 지금 이제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나스닥에서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지수를 이제 발표하고 운영하게 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한 상태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보면 이제 저는 이 선물 거래량도 다시 이제 늘어날 거라고 보는 게 아마 이게 정부에서 어떤 인증 아니면 인정, 이 제도권을 얼만큼 드리느냐에 대한 차이를 시청자, 이제 투자에 참여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기도 어렵죠. 근데 이제 나스닥에서 이런 지수를 이제 상시 운영하게 되면 이게 제도권으로 들어온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지수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 다시 그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데이터가 쌓인 걸 가지고 다시 분석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횡보장이나 약세장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트레이더들이 또 생겨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다시 선물 거래량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맞물려서 지금 이런 지수가 발표되는 것과 맞물려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다뤘던 것처럼 커스터디 서비스도 점점 좀 늘어나고 있고요. 또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금융권들에서도 이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사례도 하나씩 늘어나고 있고 분명히 이 시장에 좋은 신호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LBC 비트코인 P2P 거래에서도 약세상에서 최고치를 육박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센터장님 지금 뭐 긍정적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잘 가고 있는 신호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P2P 거래는 이제 이 몇 가지 이슈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뉴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P2P 거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거래소를 통하기보다는 개인들 간의 거래 또는 이제 흔히 OTC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약간 블랙머니라고 하는 것들도 이 시장에서 뭔가 움직이기 위한 거래 수단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지금 이제 뭐 그 어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버스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상황도 생긴다고 하고 또 아까 이제 우리 박 대표님도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STO 이 시장이 점점 이제 열리고 있는 시기인데 이랬을 때 투자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수요도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의 이제 시장 상황에서는 왜 그러면 P2P 거래로 그게 옮겨가고 있는 거냐? 기존 거래소에서의 물량으로 소화되지 못하느냐? 지금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데다가 고빈도 거래를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거래 환경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고빈도 거래가 가능한 환경이 아닌 상황에서는 사실 이런 대규모 자금들, 그러니까 대규모 비트코인 거래가 가격에 민감하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기가 너무 어렵죠. 그렇다고 하면 개인들이 주문을 내고 개인들이 그 주문을 소화하는 방식, 다시 말해서 이제 P2P 거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P2P 거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쨌거나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오늘 좀 더 부족한데 한마디 더 하고 싶다 이런 분 없으신가요? P2P 거래 같은 경우는 최고치는 육박했지만은 비율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비트코인은 많은 곳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P2P가 최고치를 육박했지만은 전체 거래량에서는 얼마를 차지하는지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되거든요. 뭐 일례로 예를 들면은 다크웹이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웹사이트가 아닌 좀 어둠의 경로로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어요. 그 다크웹에서 거래량도 최고치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다만 그 거래량은 생각보다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죠. 그래서 P2P 거래가 최고치 육박은 했지만 다만 이게 가격하고 상관없이 증가는 다크웹에서는 꾸준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P2P 거래가 전체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다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신진욱 대표님께서는 거래소 예의주시하면서 거래량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민감하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지금 쭉 오르는 추세인가요? 뭐 매일매일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아무래도 쭉 오르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엔 좀 많이 걱정을 했지만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또 회복되는 모습들도 이제
직접 확인하게 되니까 조금 더 확신하게 되는 그런 좀 상황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안건에 대해서 좀 자세히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세 분의 한 줄 평을 통해서 각각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재준 센터장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좀 암호화폐 침체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이 좀 길죠. 예, 이런 긴 시기를 지금 지나서 하나씩 이제 기존의 금융권들에서 이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를 적용하는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는 건 이 침체기에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 접근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라는 이제 의견들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게 이제 암호화폐 시장의 두 번째 또 적응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시장 적응기 좀 새로운 표현이어서 더 좀 잘 들리는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박승호 대표님께서는 한 줄 평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를 많이 생각을 하시고 가격을 많이 바라보실 거예요. 근데 다만 오늘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거래량이든지 그다음에 누군가는 지금 비트코인을 굉장히 선호하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비트코인은 큰 잠재력을 아직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말고 다른 것도 지켜보시면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잠재력 정말 비트코인은 무궁무진하죠. 마지막으로 신진욱 대표님 한 줄 평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작년 하락장 상태에서 이제 그 멘탈을 부여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이번에 사례들 또 보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앞으로 거래량은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잠깐 쉬어가더라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거래량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다는 확신을 좀 얻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한 줄 평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거래량 그리고 가격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약세장이 끝나는 신호가 아닐지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곧 다가올 봄처럼 또 시장에 훈풍이 들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렇게 저희 자세하게 한번 안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분 오늘도 정말 과감 없는 토크로 속 시원하게 낱낱이 분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업계를 선도하는 국내외 유망 기업가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프론티어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인플루언서 기반 글로벌 생태계를 지향하는 ST 파운데이션 이상록 디렉터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겸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람이 곧 비즈니스다. ST 파운데이션 디렉터 이상록입니다. 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콘텐츠 기획이랑 해외 글로벌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기소개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후쿠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프로젝트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후쿠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주 플랫폼은 소통의 의미인 후쿠 메신저와 연결의 게이트인 오시리스 브라우저인데요. 기존의 플랫폼들은 각각 채팅, SNS, 쇼핑, 라이브 방송 등 이런 식으로 사용자들이 나뉘어져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사용자들이 더 편하게 이 모든 기능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구현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 실제로 사람들은 블록체인에 대해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용자들이 블록체인을 모르더라도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였고 오랜 기간 동안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시키는 데 전념을 다하였습니다. 드디어 노력의 결과물인 후쿠 프로젝트가 세상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네, 자, 프로젝트의 핵심이 후쿠 메신저 그리고 오시리스 브라우저인데요. 자, 하나씩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먼저 프로젝트 명인 후쿠 프로젝트와 같은 후쿠 메신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후쿠 메신저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처럼 메신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후쿠 메신저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SNS 서비스 기능을 포함시킴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돕습니다. 또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방송 콘텐츠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깔끔하게 후쿠 메신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인플루언스 기반이라고 했는데요. 그들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전략이 있으신지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교육 쪽에는 커리큘럼 콘텐츠, IP 사업부, 유통 쪽에는 매칭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부가 포함되어 있어 이미 많은 인플루언서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트래픽이 유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은 인플루언서가 또 유입된다니까 기대가 되는데요. 후쿠 메신저의 런칭 소식이 알려진 그 보도자료 등을 살펴보니까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이런 장점을 결합한 형태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앞서 언급된 두 기업 이외에도 또 쇼핑과 관련된 서비스 이것들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선점을 미리 하고 있는 기존 업체들과의 경쟁이 좀 불가피한데요. 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후쿠 메신저만의 차별성이 있을까요? 네, 후쿠 메신저는 합리적 쇼핑이라 하여 쇼핑몰 창업 시 사업 비용, 광고비에 들어가는 미들맨을 제거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나아가 해외 진출을 허들을 제거해 줍니다. 다양한 프로모션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줌으로써 선진화를 가속화하게 됩니다. 쇼핑뿐만이 아니라 에디트 기능이 있어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추가될 예정인데요. 에디트 기능이 있어 사용자들이 메신저 안에서 정보 공유나 재미있는 컨텐츠의 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애초에 후쿠 메신저는 글로벌 타깃으로 설계가 되어 있고 여러 국가의 다양한 정보와 다국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 세계 사용자들이 보다 편하게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후쿠 프로젝트의 또 다른 핵심 요소가 바로 오시리스 브라우저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아봐야 될 텐데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센터넷의 오시리스 브라우저는 기존에 사용하는 브라우저보다 속도가 약 3배에서 최대 10배 정도 월등히 빠르며 특히 인터넷에 느린 나라에서는 더욱 그 빛을 발합니다. 유튜브를 볼 때 광고로 인해 사용자의 시간과 데이터를 침해하는데 오시리스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광고를 차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웹사이트에서 사용자들이 원하지 않는 광고를 차단해 줍니다. 그리고 예민한 개인정보들을 사용자들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기업이나 단체들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네, 들어보니까요. 저도 사실 뭐 보다가 광고가 많으면은 좀 불편했는데 이런 것들을 사전에 또 차단을 할 수 있다니까 좀 더 눈길이 가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블록체인을 접목했다고 보면 되는 건지, 그리고 기존 웹 브라우저와는 어떤 차이, 어떤 그 차별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시리스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기존 브라우저에 비해 3배에서 최대 10배 빠르며 광고 차단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다른 브라우저와 다르게 수익의 일부분을 되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시리스 브라우저를 자기 전에 켜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수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도 뭐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해서 이렇게 좀 개발을 하게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시리스 브라우저의 개발이 이제 ST 파운데이션이 아닌 디센터넷 이걸로 알려져 네. 있거든요. 그래서 흑후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어떻게 된 상황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ST 파운데이션과 디센터넷은 사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컨텐츠를 만들자는 일념 하에 파트너십을 체결하게 되었고, ST 파운데이션에서 메신저를 만들었고 디센터넷에서 브라우저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브라우저 안에 후크 메신저가 디폴트로 존재하게 되며 그 첫 번째 결과물이 후크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렇군요. 참 분산화된 환경을 이용한다는 게 블록체인의 기술이자 기본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정보의 위변조 불가, 이 점이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의 통제하에 정보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이런 방법이 좀 획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은 할 수 없거든요. 뭐 개인정보 악용이라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대비가 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오시리스 브라우저로 다른 서치 엔진을 들어가 보시면 사용자의 GPS나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경고문이 뜹니다. 이것이 어나니머스 모드라고 하는데요. 이 모드를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선택하여 줄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개인의 정보가 악용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확실한 또 대비를 세우셨네요. 그죠? 네. 그러면 오리시스 브라우저를 통한 수익 창출 모델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창출되나요? 현재 많은 인터넷 브라우저나 SNS 플랫폼은 광고로 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이 브라우저를 쓰다 보면 좋은 점을 직접 체험을 할 수가 있고 이는 많은 트래픽 유입이 되는 경로이며 이러한 트래픽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광고 수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시리스 브라우저의 수익 창출 모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다시 이제 전체로 돌아와서요. 후크 프로젝트의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떤가요? 네. ST 파운데이션과 현재 디센터넷은 현재 상장 예정이고요. 저희 ST 파운데이션은 현재 비트포렉스와 디지파이넥스의 IST 코인으로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2억 개의 코인을 발행하였고 9천만 개의 코인을 시장에 풀 예정입니다. 저희 IST 코인은 보유하게 되면 저희가 3월부터 이제 후크 메신저를 런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시작으로 매달 한 개의 컨텐츠를 오픈하게 되는데 9천만 개 한정 수량인 만큼 저희 코인은 티켓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와 쓰임새가 함께 상승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네, 또 토큰 이코노미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프로젝트의 현재가 어떤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핵심인 후크 메신저와 또 오시리스 브라우저의 가동 상황이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나요? 후크 메신저는 그룹 채팅 기능과 라이브 방송 기능을 포함한 오픈 베타 버전이 나와 있어 구글 웹 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시리스 브라우저는 위에 설명드린 대로 속도가 3배에서 최대 10배 빠른 인터넷과 광고 필터링이 탑재되어 있는 오픈 베타 버전을 디센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정된 로드맵이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전반적인 그런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처음부터 국내뿐 아닌 전 세계 사용자들의 편리함을 위해 일을 해왔습니다. 추가적으로
메신저 안에 엔터 컨텐츠와 가상화폐 거래소 컨텐츠까지 차차 확장될 예정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디센터넷의 오시리스 브라우저는 인터넷 사용만 하여도 채굴이 되는 시스템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만 사용해도 채굴이 된다는 게 좀 솔깃한데요.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됐나요? 딥마이닝 시스템이라고 하여서 이런 브라우저를 기존에 만들고 있지 않은 블록체인 업계들이 많아서 저 디센터넷 대표이신 시안 대표님께서 약 한 5년에 걸쳐서 이 부분을 계속 개발을 연구를 하셨고 거기에 총력을 다해서 이런 기술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오시리스 브라우저는 모든 운영 체제에서 가능이 된 건지 운영이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 맞나요? 네. 네. 이렇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니까 또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후크 메신저, 오시리스 브라우저 등 후크 프로젝트에 대해서 포함된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설계된 모델에서 이제 더 발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후에 확장될 영역은 어디까지 계획이 돼 있나요? 저희는 처음부터 국내뿐 아닌 전 세계 사용자들의 편리함을 위해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메신저의 엔터 컨텐츠와 가상화폐 거래소를 확장할 예정이고요. 네. 그다음에 상용화는 이제 3월 이후부터 메신저 런칭을 시작으로 이제 차차 컨텐츠를 추가할 예정입니다.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그럼 거래소도 지금 예정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참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는데요. 이렇게 블록체인 업계에 좀 뛰어들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여러 개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요. 그 플랫폼의 그 실체 사업부가 존재함으로써 그 사업부에 존재하시는 분들은 약 한 15년 이상의 전문적인 엔지니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네, 블록체인 시장은 2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뛰어든 시장은 1년째 되지만 이제 저도 그런 매력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이 블록체인 시장의 매력을 느끼게 되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네, 참 후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블록체인 생태계 이렇게 바꾸고 싶다 꿈꾸는 게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후크 프로젝트를 통해 불필요한 미들맨을 제거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쇼핑을 하게 되어 블록체인 기술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는 곧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의 필수 요소의 자리를 잡는 생태계를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블록체인을 모르는 사람들도 나중에도 블록체인의 기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전 세계의 블록체인 기술이 생활화가 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네, 참 지난해는 고난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블록체인 업계 좀 약간 침체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상록 이사께서는 이제 현재 체감하시는 상황이 있으신지 뭐 사업을 하시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어려움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에피소드 좀 부탁드려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지금은 작년보다 많이 하락하였고 지난해에는 블록체인 시장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역대 사회 변화에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영향력을 미치고 또 대중들의 의사가 효과적으로 반영된 적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 생태계는 아직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미래도 후크 메신저와 저희 그 오시리스 브라우저를 필두로 블록체인의 미래는 상당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올해 블록체인 시장 좀 나아질 것 같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올해 블록체인 시장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후크 메신저와 오시리스 브라우저의 런칭을 시작으로 매달 저희 컨텐츠가 매달 하나씩 이제 오픈을 할 계획인데요. 네. 그 플랫폼들을 런칭을 하게 되면 상당한 파급 효과와 이제 그 저희 나라 경제와 블록체인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혹시라도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일단 지금 블록체인 시장에 대해서 참으로 제가 이제 그 여러 블록체인 행사를 참여를 하게 되면서 참 그 참여도가 작년보다도 많이 확실히 줄은 거를 눈으로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ST 파운데이션에서 하는 일로서 저희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프로젝트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그 오픈하는 3월 후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의 그 블록체인에 대한 이념과 사상을 좀 더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후크 프로젝트 출시를 앞둔 ST 파운데이션 이상록 디렉터와 함께 했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소중한 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도 다양하게 이야기를 꾸며봤는데요. 정말 블록체인 시장에 꽃이 피울 수 있는 훈풍이 들어오는 그런 암호화폐 시세가 좋아지는 이야기가 빨리 전해졌으면 합니다. 더불어서 블록체인의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공부해 가시면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